즐거운 한가위 보내고 계십니까? 건강을 지키는 약속 TV 닥터입니다. 아마도 1년 중에 우리 식탁이 가장 풍성한 날이 바로 오늘이 아닐까 싶은데요. 정말 수많은 음식을 차려놓고 많은 가족들과 함께 하는 날이죠. 그러다 보니 여기서 음식 조금 먹고 저기서 음식 조금 먹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과식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끝나고 나면 뭐 1kg이 늘었다, 2kg이 늘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과식은 이렇게 단순히 체중 증가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위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명절 연휴에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시대요. 대부분 이제 복통 환자나 속쓰림 증상을 호소하는 분들이라고 하는데요. 이분들 대부분이 위식도 역류 질환을 진단을 받는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명절에는 과식을 하게 되거나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위와 식도의 그 균형이 깨지면서 위에 있는 음식물이 식도로까지 올라오는 역류 현상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번 추석은 조금 더 건강하게 보내보려고요. 오늘 주제가 위식도 역류질환 치료와 예방법입니다. 소화기내과 류승훈 전문의께서 오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선생님 추석에는 참 먹을거리가 굉장히 많잖아요. 가족들이랑 모이다 보면은 뭐 이것저것 집어 먹게 되다 보면 굉장히 많이 먹게 되는데 선생님은 어떠신가요? 저도 추석 되면 다른 때보다 많이 먹게 되는데요. 오랜만에 만난 친척분들이 음식을 권하면 서로 먹게 되고 그 때문에 자연히 가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씩 속도 불편하고 속쓰림도 생기고 한 번씩 불편함을 느낍니다. 선생님도 예외는 아니시군요. 예. 네, 많은 분들이 지금 안도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명절에는 뭐 과식도 과식이지만 이 명절 음식의 특성상 기름진 음식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 기름진 음식을 좀 많이 먹다 보면은 좀 속이 더부룩하다, 소화가 안 된다라는 느낌을 받게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기름진 음식을 먹으면 위에서 소장으로 넘어가는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따라서 위에 오래 머무르게 되고 그래서 이 속이 더부룩하다든지 오래 머물기 때문에 식도 쪽으로 위산이나 음식을 역류하는 경우도 더 많고요. 그래서 다른 음식보다 속을 불편하게 만듭니다. 특히 과식한 경우에는 더 그렇고요.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과식을 해서 응급실을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던데 실제로 진짜 과식 때문에 응급실 찾는 분들이 그렇게 많으세요? 추석 연휴가 되면 추석 전날이나 네. 당일 오전에는 응급실이 조용합니다. 그러다가 추석 당일 오후부터 바빠지기 시작하는데 추석 다음 날이 되면 많은 환자들이 오게 됩니다. 그중에 많은 환자들이 위나 장에서 탈이 생겨서 오신 분들인데 추석 때 기름진 음식이라든지 과식 등에 인해서 속이 많이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궁금한 게요. 이제 주부님들 중에서는 나는 과식도 안 했고 기름진 음식도 많이 안 먹었는데 그냥 속이 아프고 좀 배가 아프다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명절 증후군의 하나로 봐야 되는 건가요? 명절이 되면 주부님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는데 또 스트레스 때문에 속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근데 스트레스 자체가 위산 분비를 더 많이 시키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 불편한 거는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정상적으로 나오는 위산에 몸에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게 됩니다. 소량의 위산에도 더 아픔을 많이 느끼게 되는 그런 경우로 됩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위장 운동이 원활해지지 않기 때문에 네. 위에서 소장으로 음식이 넘어가는 시간도 또 더 늦어지고 그 때문에 위에 오래 또 음식이 머무르게 되고 따라서 더 역류하게 된다든지 소화불량 같은 증상을 일으키게 됩니다. 근데 그나마 이제 뭐 명절에만 이렇게 몸이 살짝 안 좋으신 분들이라면 다행이지만 항상 만성적으로 좀 속이 아프다, 뭐 배가 아프다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왜 그런 건가요? 예전에는 속이 안 좋고 속 쓰리다고 해서 병원에 오시면은 검사를 해보면은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이 있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런 분들을 검사해 보면은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5년 새에 100만 명의 환자가 새로 생겼을 정도로 네. 요즘 많이 늘어났는데 이것은 불규칙한 식생활과 소화된 음식, 스트레스 등에 의해서 많이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100만 명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수치인데 갑자기 왜 이렇게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생긴 건가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네. 원래 위에 음식이 들어가면은 식도 관략근이 네.
이래 음식을 못 올라오게 이래 식도 쪽에 이래 막고 있습니다. 네. 식도 간략근은 원래 이 식사를 하고 나면 정상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열리면서 이 음식이 한 번씩 이래 역류하게 되는데 네. 모든 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괜찮고 어떤 분들은 뭐 아프고 불편함을 느끼는 이유는 이 역류하는 위산의 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소량의 위산이 역류하고 어떤 분들은 많은 위산이 역류하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식도 간략근 자체가 약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더 잘 역류하게 되고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어찌 보면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인데 열리는 게 이게 좀 많이 올라와서 이제 이런 다양한 증상들을 호소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떤 증상이 나타나는지가 궁금하실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요. 일단은 위에 있는 이제 내용물이 올라오는 거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위에 산이 올라오는 거라서 좀 속쓰림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일단 들거든요. 어떤 현상이 있나요? 환자분들은 아주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게 꼭 위식도 역류질환인지 뭐 그렇게 애매할 정도로 표현하는데 어떤 분들은 막 속이 타는 것 같다, 속이 쓰리다, 또는 가슴에 뭐가 꽉 맺힌 것 같다 하는 분도 있고 네. 음식이 잘 안 넘어간다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목까지 이렇게 증상을 호소한 분들은 네. 목에 무엇이 낀 것 같고 뭐가 네. 있는 것 같다 하는 분도 있고 장기침을 하는 분도 있고 뭐 아침에 가래가 자꾸 나온다 이렇게 호소하는 분도 있고 다양하게 표현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실제로 이 역류성 식도염 그리고 역류 질환으로 앓고 계신 분들이 계셔가지고요. 저희가 스튜디오에 한번 모셔봤습니다. 어떤 증상이 있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여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에 어떤 증상이 있어서 병원에 가셨나요? 예, 처음에 목이 많이 잠기고요. 또 뭘 먹으면 이 가슴이 답답하고 연치는 것 같아서 이제 이게 이비인후과를 가봤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목에 문제가 있다고 예. 생각을 하셨군요. 근데 이비인후과에서 뭐라고 하시던가요? 역류성 식도염을 몰랐냐고 네. 너무 심한 상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제 가셨을 땐 조금 많이 진전이 예. 되신 상태였군요. 그래서 소화기 내과를 가신 거예요? 예. 네. 그래서 내시경을 네. 해보니까 네. 이염도 있고 이 식도염이라고 영성 식도염이라고. 네.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예, 지금은 이제 아침에 막 일어나면 약을 하나씩 먹었거든요. 네. 먹으면 그날 하루는 막 별로 쓰립지도 않고 소화를 잘 때 그랬는데 이제 지금은 자꾸 끊어야 된다는 생각을 해서 이틀에 한 번씩 이제 약을 하나씩 먹고요. 지금 음식 조절하고 네. 운동하고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줄여 나가고 계시는 거군요. 네. 네, 네, 다행입니다. 옆에 분께도 좀 여쭙겠습니다. 네, 어머님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처음에 목이 좀 안 좋으셨다고 들었어요. 네, 저는 새벽이면 가슴이 있죠. 이렇게 고춧가루 뿌려놓은 것 같이 불타기도 하고. 화끈화끈한 느낌이요. 예. 네. 그래 하고 목도 간질간질하면서 장기침도 조금 하고 있죠. 네. 그래가 또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뭐 네. 가래가 조금 나오는 것 같이 네. 그래 하기도 하고 그렇게 좀 심했습니다. 그러셨군요. 네. 지금은 어떻게 지내세요? 네. 아침에 새벽이면 그래 좀 가슴이 좀 답답하고 그래 좀 화끈거리면 일어나서 걷기 운동을 좀 해버리고요. 또 식이 조절로 또 이제 밀가루 음식도 자꾸 좀 피하고 네. 그리고 가식을 좀 안 하고 네. 이렇게 잠자리에 이제 30도 각도로 조금 여기를 좀 높게 하고 자라는 그런 선생님 말씀에 좀 잘 따르고 지금은 조금 많이 좋아졌습니다. 네, 지금 뭐 음식 조절이나 뭐 여러 가지 생활에 많은 변화가 생기신 것 같은데, 네, 관리를 지금 잘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두 분을 만나봤는데 사실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래도 병원에 좀 빨리 가신 편이잖아요. 네. 사실 그냥 단순한 복통이나 가슴 쓰림 증상 가지고 이제 병원에 안 가시는 분들이 더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게 그냥 방치할 경우 심장 질환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들었어요. 맞나요? 심장 질환이 오지는 않고요. 네. 이래 가슴 쪽에 통증 때문에 이래 소화기 내과에 오신 분이 있는데 물론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가슴 통증이 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슴 부위에는 우리 심장도 있고 식도도 있고 폐도 있고 큰 혈관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이런 질환 때문에 이래 가슴 통증이 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있었던 경우인데 한 50대 된 남자분이 가슴에 좀 통증이 있어가지고 소화기내과로 오셨습니다. 네. 본인은 위식도 역류질환으로 생각하고 오셨는데 이분은 통증이 생긴 이후에 계속 지속되고 좀 심했습니다. 심하고 또 식은땀도 좀 나시고 이래 이야기를 해보니까 이분 담배 태우시고 원래 고혈압 약도 드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통증 양상이 일반적인 위식도 역류질환의 통증 양상이 아니어서 심장내과에 먼저 진료를 보게 했는데 이분은 심장내과에서 검사하고 치료했는데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듯이 심장 쪽, 흉부 쪽에 이래 통증 오는 거는 꼭 역류성 식도염뿐만 아니라 응급을 다투는 이런 심장 질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 쪽에 통증이나 있으면 꼭 혼자서 이래 판단하지 마시고 병원에서 꼭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몸에서 어떤 신호를 보내는 건 이상 신호라는 걸 이제 알려주는 미리 전조 증상이죠. 참지 마시고요. 병원에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추석을 맞아서 고향에 오신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부모님 뵈면서 부모님 목소리가 혹시 달라지진 않으셨는지, 혹시 복통이나 속쓰림 현상은 없으신지 한번 꼭 판단해 보시고요. 이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부모님 모시고 병원에 한번 내원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위식도 역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이제 느낌이 들 때 이제 병원에 이제 환자들이 내원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절차를 거쳐서 검사를 받게 되나요? 바로 내시경을 받게 되는 건가요? 내시경은 대부분 시행하는데 네. 왜 내시경을 하느냐 하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생각했지만 실제로 검사해 보면 위궤양이나 십이장 궤양이 있는 분도 있고 간혹 위암이나 식도암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시경을 해보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얼마나 심한지 정도로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소화기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한번 판단을 해보시는 거군요. 예. 네, 이렇게 내시경을 하는 장면이네요. 네, 지금 내시경을 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지금 입을 통해서 내시경을 넣고 있는데 이 부위는 식도 부위입니다. 식도가 비교적 정상적으로 보이고 이거는 위인데 위축성 위염이 있는데 심하지는 않은 편입니다. 내시경 하는 장면이고요. 지금은 12장인데 12장에는 뭐 혹이 있다든지 염증이 심하다든지 그런 나쁜 그런 소견은 없습니다. 위쪽을 보고 있는 거고요. 지금 보이는 부위가 위와 식도 경계 부위입니다. 흔히 말하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주로 생기는 부위인데 이분은 비교적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지금 한쪽 방향에서 조금 염증이 좀 있는 게 보이고요. 근데 심하지는 않습니다. 이 시간이 어느 정도 소요가 되나요? 보통 3분에서 5분 정도 하게 되고 이분은 속쓰림으로 오셨는데 실제 내시경을 해보니까 12장 궤양이 있었던 분이고 이분은 내시경을 했을 때 위궤양이 있었던 분입니다. 이분은 잘 안 넘어간다, 가슴이 답답하다 검사했는데 실제로 위암이 있었던 분입니다. 검사를 했을 때. 이거는 위식도 경계 부위의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는 분의 사진이시고 이분은 역류성 식도염 사진인데 왼쪽 사진이 역류성 식도염에서 좀 경한 분이시고 오른쪽은 가장 심한 분이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근데 앞서 내시경을 하신 분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문제가 있어서 오셨는데 지금 네. 내시경 검사한 결과 비교적 깨끗하다고 말씀을 네. 해주셨잖아요. 근데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건가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어도 내시경을 해보면은 환자분의 50%에서 60%는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러한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염증이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위식도 역류 질환과 똑같은 증상을 느끼는데 이런 분들은 역류한 위산이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염증까지 일으키지는 않는 상태입니다. 근데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건 마찬가지고요. 네. 증상을. 근데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염증이 있는 분들은 전체 환자 중에 한 40에서 50%입니다. 근데 내시경으로 확인할 수 있는 염증이 있든 없든 환자분이 느끼는 그런 통증이나 그런 불편감은 똑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럼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서 진단이 내려지는 건가요? 일단 이분이 어떤 증상을 갖고 있는지 그게 가장 중요하고요. 네. 그 다음에 다른 질환이 있는지 일단 확인은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위식도 산도 검사라 해서 네. 하기도 하는데 코를 통해서 이 식도까지 관을 넣어서 하루 24시간 동안 위산이 얼마 정도 역류되는지를 보는 겁니다. 4 이하의 위산이 나오는 경우 이게 하루 중 어느 정도 나오는지를 확인해보고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네. 사실은 이 검사는 그래 치료나 진단에서 그게 꼭 필요하거나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잘 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근데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이라는 게 판정이 났을 때 이런 분들은 이제 어떤 치료를 하게 되시는 건가요? 일단 생활 습관을 좀 교정하셔야 합니다. 생활 습관을 교정하시고 그 다음에 약물 치료를 주로 하게 되는데 주로 쓰는 약이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고 해서 위산을 이렇게 강력하게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 약을 주로 썼을 때 효과를 보시는 분들이 90% 이상이시고요. 그래서 그 약에 효과 없는 분들은 위장 운동 촉진제나 이 식도에서 이렇게 통증을 느끼는 걸 민감하게 느끼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이런 통증을 좀 민감하게 느끼는 걸 조금 덜 해주게 하는 약들을 쓰기도 합니다. 일단 간단하게 약물 치료로 좀 간단하게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좀 한결 마음이 놓이는데요. 근데 왜 우리 주위 분들 중에서 보면 내시경하다 뭐 용종을 떼냈다, 그리고 뭐 성대에서 혹이 생겨서 떼어냈다 하시는 분들 봤는데 성대에서 이제 혹을 떼어내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원인이 위식도 역류인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위에 있는 산이나 어떤 물질이 성대에 혹을 유발한 건가요? 맞습니다. 이 역류한 위산은 이 식도에만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이래 목까지 올라가서 인두나 후두에 이런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자분들을 불편하게 느낄 수 있고, 그다음에 이 인두나 후두에 있는 이런 점막들, 살들은 식도보다 조금 더 이래 민감한 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염증이 더 잘 생기기도 합니다. 네, 명절이 되면 아무래도 이제 무슨 응급 병원은 있긴 하지만 모든 병원이 다 열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화제를 준비하신 분들 많이 계시는데 이렇게 응급 상황에서 소화제를 드시는 분도 있지만 항상 만성적으로 소화제를 달고 사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런 분들은 괜찮은 건가요? 소화제는 대체로 안전한 약입니다. 장기적으로 복용한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되는 경우는 잘 없는데요. 근데 환자분에 따라서 조금 이래 피해야 할 약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은 네. 드시지 말아야 할 소화제나 이런 제산제들이 있고요. 또 소화제나 이런 위장약 중에서는 이래 변비를 일으킨다든지 설사를 일으킨다든지 이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더 변비가 심해지기도 하고 설사를 잘하는 분들은 또 설사를 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사분 선생님한테 좀 상담을 받아보시고 자기 몸에 맞는 약을 좀 드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소화가 안 된다 해서 자꾸 소화제만 드시면 네. 사실은 검사해보면 또 큰 병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위암이 실제로 있는 분도 있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드시는 분들은 꼭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네, 안 그래도 지금 그 부분을 좀 질문을 드리려고 했어요. 사실 소화제나 뭐 제산제가 근본적인 치료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떤 통증이 있거나 이제 소화가 잘 안 되시는 분들은 이게 어떤 궤양이나 암으로 발전하는 게 아니냐라는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실제로 이럴 수가 있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을 가진 분들은 다 이렇게 식도암이 잘 생기지 않을까 해서 되게 이래 무서워합니다. 네. 근데 이때까지 검사에서는 예전에는 이 식도암이 발생일 증가할 거다 이렇게 걱정을 했는데 최근에 이래 나온 결과들을 보면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갖고 있다고 해서 식도암이 잘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림에 보듯이 네. 왼쪽 사진이 역류성 식도염이 가장 심하신 부위고요. 이 녹색의 화살표가 보이는 부위가 이 식도가 헐어가지고 상처가 난 부위입니다. 그리고 네. 가운데 사진은 발해식도라는 병인데 이 동그란 노란색의 원이 위하고 식도의 경계 부위인데 네. 노란색 원인으로는 흰색 점막의 식도 점막이 있어야 하는데 녹색의 화살표가 보여듯이 식도가 있어야 할 자리에 위점막이 있는 겁니다. 이걸 발해식도라고 하는데
이 발해 식도가 있는 분들은 식도 선암이 잘 생깁니다. 그래서 정기적인 검사하고 치료를 하셔야 하고요. 근데 예전에는 이 맨 왼쪽에 있는 사진처럼 역류성 식도염 심한 분들이 저런 발해 식도가 생기고 식도 선암이 잘 생긴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엔 그 조사를 해보면 이런 역류성 식도염이 심하시더라도 발해 식도나 식도 선암이 잘 생기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이 생길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위염이나 그 위궤양을 일으키는 균이 있잖아요. 그 균 때문에 이제 생기는 건가요? 헬리코박터균을 말하는데요. 네. 헬리코박터균은 우리 성인 남녀가 보통 한 50%에서 60%가 가지고 있습니다. 헬리코박터가 위로 네. 들어오면은 위염을 일으키게 되고 아주 작은 수의 환자분에서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드물게는 위암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네. 위궤양이나 십이지장 궤양, 조기위암, 위림프암이 있을 경우에만 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균이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거는 아닌 거예요?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헬리코박터균을 검사해달라고 많이 오시거든요. 네. 특히 역류성 식도염 있는 분들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해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 결과를 보면 헬리코박터균은 오히려 그 위식도 역류 질환, 즉 역류성 식도염을 일으키는 걸 막는 역할을 잘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헬리코박터균을 치료하고 나면 속쓰림이 심해진다는 분도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이 헬리코박터균까지 갖고 있어도 이 치료를 권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그 유산균 음료 광고 때문에 이 균에 굉장히 민감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네. 하지만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하니까요. 안심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앞서 이제 선생님이 이제 설명을 해 주실 때 그 식도의 관략근이 약해져서 이제 위산이 역류하고 이제 음식물이 역류하는 현상이 있다고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은 그 관략근을 좀 이렇게 조여줄 수는 없는 건가요? 이 관략근을 이래 강화시키는 네. 그러한 특별한 방법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네. 이 더 약해지는 걸 막는 겁니다. 더 약해지게 하는 이런 음식물이나 약물들이 있거든요. 이런 걸 좀 피해 주시고, 그다음에 이쪽 강화시킬 수 있는 약이 바클로펜이라는 약이 있긴 한데 이 약은 그 잘 쓰는 약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쓰면은 네. 이 부작용이나 이런 게 잘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잘 처방은 안 하는 약인데 네. 그래서 이 약을 꼭 받고 싶으면 꼭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해보셔야 하고요. 그래서 주로 쓰는 약이 위산 자체를 이래 억제하는 양성자 펌프 억제제라는 약을 주로 씁니다. 이 약은 위산을 아주 강력하게 억제하는 약이기 때문에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에서 가장 중요한 약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약을 복용하시게 되면 어느 정도 복용을 하시는지 궁금해요. 앞서 여기 환자분도 나와 주셨지만 약을 지금 점점 줄여가는 단계라고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네. 어느 정도 걸리나요? 이 약을 복용하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4주에서 한 8주 정도 복용하게 됩니다. 4주에서 8주 정도 복용하게 되면은 보통 90% 이상의 환자분들이 좋아지거든요. 그런데 이 약을 끊게 되면 보통 70%에서 한 90% 분들이 다시 정상을 재발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시 약을 먹게 되는데요. 네.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식도 역류 질환은 이래 약을 뭐 한 달이나 두 달 먹어서 딱 완치하는 그런 병은 아닙니다. 우리들이 당뇨를 치료하기 위해서 식사를 조절하고 약을 매일 복용하듯이 당뇨처럼 위식도 역류 질환은 관리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이래 좀 바꾸고 거기에 좋은 음식을 이래 드시고 약을 복용하는 겁니다. 근데 당뇨하고의 차이점은 뭐냐면 당뇨는 약을 매일 먹어야 하잖아요. 네. 근데 역류성 식도염과 같은 위식도 역류 질환은 매일 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복용하다가 좋아지면은 이틀에 한 번 복용하셔도 되고 더 좋아지면 3일 안에 3일에 한 번 복용하셔도 되고 그 다음에 난 다 나은 것 같다, 좋아진 것 같다 이런 분들도 한 번씩 조금 오거든요. 그럴 때만 또 안 좋을 때 복용해도 됩니다. 그래서 너무 약을 이래 뭐 장기적으로 먹는 것에 대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자기에 맞게 약을
조절하고 그러시면 됩니다. 그래요. 사실 약을 먹는다는 일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잖아요. 근데 어떤 선생님 답변이 앞서 그 질문 주신 분께서 네, 많은 도움이 되셨을 것 같아요. 약을 줄여가는 방법도 이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원래 두 분 다 심하셨던 분인데 네. 약을 먹고 나서 좋아진 상태고 지금은 약을 조금씩 줄여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드시다가 더 좋아지시면은 약 먹는 이러한 기간을 점점 더 연장하시면 되고 네. 띄엄띄엄 먹다가 좋아지시면 끊어보시고 안 좋을 때 한 번씩 드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근데 어떤 병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사실 약물로 치료할 수 있는 건 굉장히 혜택을 받은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약물로도 혹시 치료가 안 되는 경우 다른 또 치료 방법이 있는 건가요? 수술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네. 그렇게 수술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하는 수술은 네. 그 위저 추벽 성형술이라고 하여 네. 그림에서 보듯이 위의 일부분을 위식도의 경계 부위를 이렇게 감싸서 묶어주는 수술입니다. 근데 네. 이 수술은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좋은 분들한테 수술하면 효과가 좋고 약을 먹었을 때 효과가 없는 분들한테 수술하면 이 수술도 별로 효과가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약을 먹어도 계속 불편하고 효과가 없는데 수술하면 안 되냐 이러시는데 네. 사실 그런 분들은 또 수술해도 별로 결과가 좋지 않고요. 네. 그리고 이 수술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작게는 10%, 많게는 70%의 환자분들이 계속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왜 그런 건가요? 위산이 이렇게 네. 올라와서 통증을 일으키는 자체를 100% 막아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수술을 결정할 때는 꼭 신중하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연스럽게 열려있는 부분이어야 되다 예, 보니까 맞습니다. 이걸 딱 예. 막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이런 현상이 지금 계속 예. 발생한다고 말씀을 예. 주셨는데요. 그래요. 위식도 역류 질환은 수술보다 이제 약물이나 어떤 음식 조절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아마 오늘은 많은 분들이 과식도 하시겠지만 과음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가족들이 이제 모이다 보면 이제 한 잔, 두 잔 이제 주고 받다 보면 이제 과음을 하시게 되는데 이제 과음하고 나서 속이 불편해서 토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 토하는 거 자체는 괜찮은 건가요? 소량을 토하거나 네. 조금씩 토하는 거는 물론 뭐 일시적이면은 관계 없는데 네. 너무 심하게 이래 토해서 네. 심한 경우에는 이 위하고 식도 사이에 점막이 찢어지는 분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듯이 네. 이제 예, 출혈이 생긴 거군요. 예, 이분도 과음을 하고 네. 토하셔가지고 근데 피까지 올라온다 해가지고 응급실로 오셨던 분입니다. 네, 네. 검사를 해보면 이 위하고 식도 사이에 점막이 약하거든요. 거기가 주로 찢어지는데 거기가 찢어져서 이렇게 출혈을 하고 있는 거고 네. 대부분인 출혈을 하더라도 소량 조금 출혈하고 많은데 경우에 따라서는 아주 많이 출혈해가지고 목숨까지 위험해지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꼭 내시경을 받아봐야 하고요. 이분은 출혈한 부위를 지혈 클립이라는 기구를 이용해가지고 네. 빨리 찢게 찢듯이 꽉 집어서 이렇게 지혈을 시켜놓은 겁니다. 그렇군요. 지금 클립으로 지혈을 시켜놓은 화면을 지금 보여주셨는데 네. 그럼 이런 분 같은 경우는 이 클립을 항상 달고 계셔야 되나요? 아니면 어느 정도 지나면 이 클립을 빼게 되나요? 클립 같은 경우에는 가만히 놔둬도 보통 몇 개월에서 몇 년 지나면 저절로 떨어져 나와서 대변과 함께 배출됩니다. 그리고 간혹 어떤 분들은 평생 이래 클립이 붙어 있는 분들이 있는데 네. 근데 붙어 있어도 몸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기 때문에 전혀 네. 걱정하실 필요는 어떤 없습니다. 불편함을 느끼는 정도는 예. 아닌 거군요. 네. 오늘 궁금한 점이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여기 오늘 방청 오신 분께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이요? 네, 아버님. 네, 명절 때 위도를 뵀는데 입냄새도 심하고 치아 상태도 상당히 안 좋으시던데 혹시 위식도 역류성 질환 증상하고 관계가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어르신이 되면 이제 보통 이제 냄새가 난다고는 하는데 이게 어떤 입 안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은 소화기에 어떤 문제가 있어도 이렇게 냄새가 날 수 있는 건가요? 입냄새는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이 좀 입냄새가 더 많이 난다 이렇게 호소는 합니다. 그런데 입냄새 자체의 문제로만 보면 이 구강 자체에 염증이 있다든지 잇몸에 염증 이런 경우가 더 많고요.
그리고 코에 비염이 있다든지 뭐 다른 질환이 있어서 입냄새 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물론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어도 입냄새가 좀 심해질 수 있는데 입냄새만으로는 그 질환이다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어렵고, 그다음에 치아 같은 경우도 위식도 역류 질환이 있는 분들 위산이 이까지 올라와서 이래 치아를 손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그렇기보다는 술을 자주 드시는 분들이 이래 음식물과 함께 구토를 하여 위산이 올라온다든지 식이장애가 있는 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그 위나 식도가 이래 좁아져서 음식물이 이래 자주 구토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음식물과 함께 위산이 올라와서 치아를 이렇게 부식시키거나 손상시킬 수는 있습니다. 음식물이나 산이 역류를 한다고 해서 그 냄새가 바로 뭐 입으로 나오거나 그러는 건 아닌 거군요. 예,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네. 또 궁금한 점 있으신 분이요? 네, 어머님. 저는 평소에 소화가 잘 안 돼서 밥을 꼭 먹고 나면 껌을 씹습니다. 근데 그 껌이 혹시 소화에 도움이 되는지요? 그래요. 이제 소화 안 되시는 분들 이제 껌 많이 씹으시고, 왜 장거리 이제 운전하시는 분들 멀미 나신다고 또 이렇게 껌 씹으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이게 어떤 도움이 되는 건가요? 껌을 씹으면 이 침이 많이 분비되는데, 침에는 이래 아밀라제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게 조금 소화를 돕기는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또 탄산수소염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이게 식도로 역류한 위산을 중화시켜서 속쓰림도 조금 덜하게 하는데, 이거는 모든 분이 다 그러진 않습니다. 껌을 씹어서 좀 효과를 보는 분은 소수이고요. 그리고 너무 껌을 많이 씹으면 턱관절에 이래 장애가 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분에게 권할 만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도 어머님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제 효과를 보셨다면은 그냥 이용을 하셔도 예. 네, 나쁜 건 아닌 본인이 거군요. 턱관절에 별 무리가 안 오고 네. 뭐 효과 있으시면 하셔도 전혀 지장은 없습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이런 방법이랑 또 비슷한 방법이 왜 우유로 왜 위벽을 보호한다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속이 쓰린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과음하신 분들은 이제 그 다음날 이제 우유를 드시는데 네.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 건가요? 우유를 마시면 위산을 이래 중화시켜서 속쓰림을 덜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유는 몇 시간 지나서 이래 흡수되고 나면은 우리가 이 아래쪽 식도관략근이라고 아까 이야기 드렸는데 이 식도관략근이 약해집니다. 네. 그리고 우유 자체가 몇 시간 지나면 또 위산 분비를 좀 촉진시키고요. 오히려요. 예, 그래서 오히려 몇 시간 지나면 또 속쓰림이 더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주 일시적으로만 효과를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거군요.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럴 때는 오히려 이래 이 비상약으로 이래 조금 제산제 같은 것도 갖고 있다가 한 번씩 먹는 것도 전혀 몸에 이래 해롭진 않거든요. 네. 그렇게 하시는 게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네. 오늘 그 역류성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면서 이제 만성적인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의 이제 치료법 위주로 좀 알아봤는데, 오늘 이제 명절이다 보니까 이제 갑자기 이제 급체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떤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소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은 딱히 딱 정해진 건 없습니다. 근데 뭐 이 산책과 같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게 조금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네. 근데 과격한 운동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과격한 운동을 하면 이게 피들이 이렇게 근육으로 이래 주로 가고 네. 이 위나 장에 안 가거든요. 그래서 소화가 더 안 되게 됩니다. 그래서 가벼운 운동을 한다든지, 안 그러면 한 번씩 이래 소화제나 이래 드시는 것도 이래 도움이 되고요. 근데 이게 자꾸 체한다고 이러면 그때는 그냥 약을 계속 이렇게 의존하기보다는 왜 그런지 이래 검사를 받아보는 게 권하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제 주위에 그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의 특징을 보니까 굉장히 불규칙한 식사가 특징이더라고요. 특히나 명절에는 아무래도 이제 많은 가족들이 모이다 보니까 야식을 많이 드시게 되잖아요. 요새는 또 현대인들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야식 먹고 이제 바로 잠자리에 들어서 역류성 식도염에 걸렸다 뭐 이런 분들을 봤는데, 야식을 사실 안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야식을 먹고 어느 정도 있다가 자는 게 적당한가요? 야식을 드시고 이래 역류를 조금 막으려면 네. 보통 한 3시간 정도 지나야 눕는 게 좋습니다. 3시간이요? 예. 좀 힘드시면 한 많이 2시간 정도 하셔도 되고요. 보통 2-3시간을 이야기하는데, 근데 어떤 그 사람들이나 이런 연구에 의하면 이래 왼쪽으로 누우면은 좀 더 역류를 덜 한다. 네. 이런 분도 있습니다.
그건 맞기는 한데 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그래서 시간을 딱 잡으면은 한 2~3시간 정도 있다가 누우시는 게 좀 영리한 걸 막습니다. 안 먹는 게 좋겠군요. 예. 사실 보통 이제 저녁 식사를 하시고 보통 3~4시간 있다가 주무시는데 야식을 먹고 3시간 있다 자려면은 정말 날밤 다 새겠네요. 안 야식은 드시는 게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외에도 또 역류 질환을 예방하는 생활 습관이 있다면 좀 정리해서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본인이 먹는 게 불편한 음식이 있습니다. 네. 어떤 분들은 커피를 마시면 속이 쓰리고 어떤 분은 커피 마셔도 괜찮다는 분들이 있고 다 다릅니다. 그래서 본인이 불편한 음식은 일단 피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음식이 주로 어떤 음식이냐면 네. 커피나 초콜릿, 술, 기름진 음식, 탄산음료, 오렌지 주스와 같은 신 음료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 음식을 먹고 불편하지 않았다면은 굳이 피할 필요는 없는 건가요? 예. 그리고 과량만 안 드시면 됩니다. 환자분들이 가장 묻는 게 네. 커피 마셔도 돼요? 입니다. 얼마큼 마셔도 돼요? 네, 이거 질문 많이 하실 것 꽤 같아요. 많이 하시는데 본인이 1~2잔 정도 이래 먹고 속에 크게 불편 안 하시면은 네. 그 정도는 마시라고 합니다. 드셔도 그렇군요. 됐다고 하시고. 그리고요? 그다음에 담배는 아래쪽 식도관략근의 압력을 낮추기 때문에 위식도 역류 질환을 잘 유발하게 됩니다. 그리고 담배 자체가 해롭기 때문에 꼭 금연하시고 네. 식사 후 3시간 정도는 이래 조금 눕지 않는 게 좋으시고요. 크게 딱 3가지만 이야기하면 야식과 지방식, 과식 이걸 딱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거 많은 분들이 진짜 다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야식과 지방식, 심지어 과식까지요. 네. 그래요. 지금 이 위식도 역류 질환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이분들께 선생님께서 좀 당부의 말씀을 전해주세요. 위식도 역류 질환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분이 많고요. 스트레스 때문에 또 위식도 역류 질환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위식도 역류 질환은 여러분의 목숨을 앗아가는 그런 나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의사 선생님과 일에 상담하셔가지고 꾸준히 약을 먹고 관리를 하시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또 약을 줄이고 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잘 치료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사실 음식의 유혹 뿌리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하루 삼시세끼를 챙겨 먹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맛있는 거 있으면 좀 많이 먹고 싶기도 하고 밤에 야식도 먹고 싶기도 한데 이게 조절이 잘 안 되면 만성적으로 위식도 역류 질환을 또 겪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좀 관리를 잘 하시고요. 또 오랜만에 지금 고향 찾으신 분들 많이 계시죠. 우리 부모님 목소리가 변하시진 않으셨는지 다른 속쓰림 증상이 없는지 꼭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해소확인외과 류승훈 전문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